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끊임없는 배고픔과 갈증. 2. 한국의 불가능 기술. 3. 무조건 FE50을 사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사막에서 쌀을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수수께끼의 나라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적고 땅이 적어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쌀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험을 거쳐 적합한 토양, 물, 온도 등을 찾아내어 성공적인 쌀 재배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는 사막에서도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이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국의 농업기술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면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최악의 환경에 차곡차곡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막에선 이제껏 그 어느 국가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감자를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닭을 키우더니 이제는 사막 한복판에서 새 양식까지 성공해낸 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농업기술이 괜히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쌀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세네갈에서는 한국의 쌀 재배 기술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급률을 높여주었는데 최근 세네갈 정부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주체로서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빈곤은 비단 그 나라의 빈곤만은 아니라는 철학으로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는 6월 25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메가더 장군이 호언장담했던 말입니다. 최소로 10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려도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를 뒤집으면 다시는 일어날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제발 원조를 부탁한다는 편지를 썼고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옥수수 가루, 다 철업 빠진 군부, 남들이 입다 버린 소금, 분유, 군인들이 먹다 남은 잉여농산물과 같은 구호불자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1950년대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9년에는 무려 800억 원의 원조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일사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세계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닥에 가입합니다. 이들을 다른 국가의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공력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이 닭의 24번패 공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기타 23개 국가는 모두 영원히 원조를 받기만 하거나 애당초 남의 원조를 받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때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에 큰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역시도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아프리카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요. 2005년 650억에서 2016년 5,500억 원 후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지원 규모를 늘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지원 방식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개발 원조라는 이름으로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왔습니다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잠비아 출신의 담비사 모요는 이제까지 해온 선진국들의 원조는 죽은 원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입하기만 하면 원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부패한 권력자의 금고로 직행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또 다시 원조금을 가로채는 등 약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사자성어 중 교다체 신수자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의미인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공유하는 방식이 꼭 이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세네갈이라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연안의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쌀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네갈의 국화가 별만큼 쌀에 대한 애정과 갈망이 컸습니다민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네갈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었죠. 전체 가구 중 18.8%가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쌀이 주식임에도 자급률이 낮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수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쌀 즉 별은 수확할 때까지 거의 물속에서 자라다시피 할 만큼 항상 논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하지만 사막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에서 이런 환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모래사막은 세네갈 정부와 국민들로 하여금 가를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고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급기야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계기로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커패시를 통해 아프리카벼 개발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한국은 아프리카 19개국과 함께 한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회의체 커패시를 출범했는데요. 아프리카의 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국가는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한 19개국입니다. 이들 모두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진흥청은 이들에게 쌀을 줄 것이 아니라 현지에 적합한 쌀을 직접 재배해 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는 아프리카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2016년부터 10년간 시행해 아프리카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국가가 세네갈인데요. 세네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품종 개발에 돌입한 농진청은 결국 2017년 세네갈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이슬이라는 쌀 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 이슬이 품종은 한국의 식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주었던 허문회 박사가 개발한 통일벼를 활용해 개발한 성품종입니다. 1960년대 가난한 한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리핀 소재 미작연구소 1위에 근무하던 허문회 박사는 IR667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1972년부터 국내에서 통일벼라는 이름으로 보급됐습니다. 1977년 마침내 쌀자급자족을 이루게 한 신화적인 품종이죠. 그러나 생산성은 좋지만 밥맛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1992년 이후로 자취를 감췄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한국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수확량이 좋은 통일벼 계통의 밀양이 13호 태백을 현지 토착종과 교배시켜 1년에 2, 3기작을 가능하겠고 수확량은 1헥타르당 약 10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네갈 논을 장악했던 사펠 품종을 대체하고 있는데 사헬보다 밥맛이 좋고 수확량도 3배가량 많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슬이 품종을 재배 중입니다. 2018년부터 세네갈의 농업연구청이 보금을 시작한 후 재배 면적이 500헥타르에 불과했다가 2021년에는 무려 2만 헥타르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이 의도했던 것처럼 농가 소득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네갈 현지에서 쌀을 판매하는 리페드 이프트라는 단체에 따르면 이슬이 쌀은 킬로그램당 800원에 판매되는 반면 사헬은 약 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kg에 100원 차이라면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이슬이를 재배하면 농가 소득이 단순 계산해도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네갈 정부에서도 세네갈 농부들에게도 세네갈 국민들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세네갈 이외에도 아프리카 19개 국가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쌀 품종만 5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라위에서 2개, 말리에서 1개가 품종 등록을 완료했고 우간다, 케냐, 가나 등에서 8개 품종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고 9개 국가에서 37개의 품종이 현지 적응 평가를 거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역시도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농가는 줄지만 쌀 소비량은 느는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 아프리카의 쌀 생산량만으로 드러난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프리카의 쌀 소비량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 덕분에 아프리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의 쌀 농사 기술을 보급했을 뿐인데 세네갈 정부가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한국에게 보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세네갈 정부가 한국의 경공벽기 FA50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협상 단계에 있고 완전한 구매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세네갈은 한국산 항공기에 상당한 만족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세네갈의 벼중자 보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2016년, 세네갈은 한국에게 KT 기본 줄련기 4대를 발주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 국산 무기를 수출한 적은 있었으나 항공기 수출은 세네갈이 처음이었죠. 카원S로 멍멍댄 이 훈련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 기본 줄련기의 세네갈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세네갈을 뜻하는 S와 세네갈군의 상징과도 같은 테란가의 사자 문양으로 도색해 인도했는데, 작년 세네갈 국방부가 주관한 대규모 국가 기동훈련에 참여하면서 외부에 공개됐죠. 그리 넉넉지 않은 정부 재원으로 대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장공기를 구매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공기에 상당히 만족했던 것인지 세네갈이 FA-50까지 구매하고 싶다고 나선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대수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만약 경공격기를 구매한다면 이 기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전한 것은 그동안 카원S를 운용한 경험과 필리핀이 공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FA-50이 미친 영향을 첨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역시 FA-50을 운용하기 전까지 초음속 전투기가 전부 퇴역해 공중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 기종 덕분에 공군을 재건해냈습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서부터 타-50 전술 입문기를 거치며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이 한 기종으로 훈련기부터 전투기 역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격이 대당 500억 원 규모로 비싸 보이지만 조종사 양성이나 공군 운용 측면에서는 경쟁 기종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하죠. 세네갈이 몇 기를 구매할지 알려진 바 없고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 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 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 장비 그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 표전차 K9자 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IE이며
아랍산업화기구 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소 FA-50을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오펙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랍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어넵8324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어넵8324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입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이사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가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예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 장비와는 다르게 생산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 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유엔 상임 이사국이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 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 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하다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리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의 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세대형 미국산 이사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 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3.5세대 이상 전차를 지원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반대 속에서 폴란드가 단독으로 전차 지원을 결정하여 유럽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독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배경에는 바로 한국 무기들로 구성된 새로운 기갑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결정에 발맞춰 유럽 국가들이 반독일 연합을 결성하여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뒤바뀔 유럽 무기 시장을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로이터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폴란드가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레오파르트의 전차 1개 중대를 지원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자국의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낼 수 있었던 건 한국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6일 폴란드에 도착한 K2 흑표 전차 10대가 있었기에 레오파르트의 1개 중대 물량이 14대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K2 전차 10여 대와 K9 23호는 이미 폴란드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요. 이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나머지 K2, K9 자주포로 새로운 기갑부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한국 무기로 자국의 안보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걱정의 근원인 러시아를 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다른 서방의 전차들도 곧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한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수량의 전차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서방의 전차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방어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기세를 올리기 위해 서방 국가들에게 전차 지원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전을 우려한 미국과 독일에서는 전차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르다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우크라이나를 달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폴란드에서 독일의 허락 없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서 독일의 상황이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독일제 전차인 레오파르트 2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전차 지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독일제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독일의 한 고위 관리는 독일제 전차에 대한 독일의 직접 수출과 제3국의 수출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독일의 허락이 없이 멋대로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2를 보내지 말라 경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와 프랑스, 영국 등 여러 EU 회원국에서 전차 지원을 위해 독일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끝끝내 전차를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르트 2 전차 공여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었습니다만 이번에도 투표는 부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슐츠 독일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방법은 지지국 및 동맹국들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이 먼저 자국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기 위해 독일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슐츠 총리는 키이우에 레오파르트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대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의 용맹스러운 싸움에서 우리의 지원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만은 피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약속하게 되는 순간 EU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EU 국가들은 독일에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독일에서 지원을 허가하고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보내게 된다면 EU 국가들은 부족해진 전차 수량을 다시 채우려 할 텐데요. 그런데 부실해진 독일 방산 역량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 대의 전차를 요구할 EU 국가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15일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사의 CEO 아르민 파퍼는 독일 언론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일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내일 결정한다 하더라도 배송은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투에 맞춰 전차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과 수억 유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주가 확정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EU 국가들은 독일 대신 다른 국가의 전차를 구매하게 될 것이고 유럽을 지배해왔던 레오파르트 전차가 밀려나게 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레오파르트 2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전차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자신들이 충분한 방산 역량을 회복할 때까지 주변국들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붙들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일 방산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 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파와 맞물려 독일이 전차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계획은 한국이라는 변수의 개입으로 완전히 어그러지게 돼버렸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할 당시 여러 EU 국가들은 한국이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단 4개월 만에 수십 대의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 주문했더라면 5년이 지나서도 방금 출발했어요. 라는 말이나 듣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폴란드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문제를 두고 독일을 압박해 왔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레오파르트 지원에 대한 독일의 늑장은 지긋지긋하다. 독일의 허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빠르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폴란드는 옳다고 판단한 대로 할 것이며 이른 전 유럽의 안보를 위한 일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이미 250대 전차를 보냈다고 CNN에서 보도했는데요. 한국에서 전차를 주문하자마자 폴란드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제 전차 T-72 전차를 전량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K2 전차까지 도착하자 레오파르트의 전차도 보내버려
폴란드군을 완전히 한국 무기로 도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독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유럽 방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이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같은 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독일의 방산 통제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외신에서도 독일의 미적거림에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대한 독일의 교착 상태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무색하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로이터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수십억이 넘는 무기의 가치를 보여줬지만 독일과 미국은 전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전차를 제외한다 해도 가장 많은 지원을 보내고 있는 미국이 독일과 한데 엮여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미국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총대를 메고 나서 독일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지난 14일 영국 총리실은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한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적인 군사, 외교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영국이 주력 전차인 챌린저 2와 추가적인 포격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이 서방 국가, 특히 전차 지원에 안색을 표해온 독일이 스스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지원하게 하거나 최소한 폴란드가 이 전차 지원을 승인하도록 하는데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늦든 빠르든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차 지원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절대 놓쳐서 안 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최소 수백 대 이상의 전차 주문이 쏟아질 테니 말이죠. 한국 방산의 역량은 이미 수없는 사례들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고 8월에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창원 공장에서 K2 전차 10대가 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 땅을 밟은 K2 전차, K9 자주포의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와 기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게다가 폴란드에 무기를 전달하는 김해 에스토니아에서 추가 주문한 K9 자주포 6문을 전달하며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은 아직 한참 여유가 남아있다는 걸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EU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방산 고객이 될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정점에 오서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